동차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나 보죠. 1차 공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문제집 달달 외우세요. 문제집에 문제하고 답을 달달 외우세요. 그러니까 잠깐 소개해 드릴까? 객관식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문제집 있죠, 문제집. 그냥 문제집은 이거 문제집 외우세요 했더니 선생님 어떤 문제집 사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 문제집이나 사세요. 상관없어요. 문제 수록수가 제일 많은 문제집 사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집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은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문제 답만 외우세요. 일단 문제와 답지문 1번, 답지문 3번 이렇게 외워요. 그냥 요것만. 아니 옳은 것을 하면 1번이야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문장을 외우셔야죠. 문장 아셨죠? 이게 그래서 문제와 답을 외워요. 문제와 답을 첫 번째 이걸 다 외워. 이거를 첫 단계 이거 첫 단계인데 요걸 다 외우세요. 요거를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 하느냐? 여기 옳은 것은 보면은 1번이면 이제 2, 3, 4 5번, 요거는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4, 5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죠? 그러면 5지문만 외우세요. 5지문 다 빼내서 외우세요. 5지문 정리해서 암기하세요. 5지문 이거, 옳은 것이니까 요거 암기, 그 다음에 요것만 암기하세요. 요거 정지문 외우지 마세요. 나 진짜 세상에 변시 공부하는 친구 있잖아요. 정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악서 중에 악서예요. 나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지문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말을 왜 외워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말을 왜 외우죠? 틀린 말을 외워야죠, 틀린 말을. 근데, 선생님, 그러면 틀린 걸 외우면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나요? 네, 똑같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당연한 말을 틀린 말로 바꿨는데 누구나 다 옳은 말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말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말로 하면 또 가능해요. 왜? 주변의 빌드업을 통해서 그 말에 오인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면 이 틀린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껏 만드는 게 숫자 바꾸기, 그 다음에 조사 바꾸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를 하야 한다로 바꾸기 이런 데서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란 말이에요. 5지문을. 그래서 5지문도 이걸 정리해서 암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어떻게 한다? 한글 이걸로 만든 다음에 PDF로 있잖아요. 변환해요. 그래서 PDF로 이걸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끼워 넣어요. 그래서 리더기로 듣고 다녀요. 리더기로.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1차 떨어지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4개월 안에 붙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객관식 시험은. 진짜 4개월 안에 붙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했거든요. 저쪽에 이제 신림역에 가면은 그 스페이스 액트라고 스터디 카페 있었는데 거기서 요거 799 공부하는 친구들 데리고서 이거 해줬어요. 이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단계를 하는 방식도 있고 이걸 했는데 4개월 만에 붙었어요. 34살짜리가 여자애가 9급 공무원을 4개월 만에 2개를 붙었어요. 2개를. 한 친구는 4개월 공부해서 한 문제 차로 떨어지고 1년을 더 공부했어요. 그걸 똑같은 걸.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할 게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객관식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 하면 돼요?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 나온 문제집 있잖아요. 쪼가리 문제집. 한번 봐주기. 끝. 이렇게 해서 동철 합격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동철 합격하려면 여기 뭐죠? 오전, 오후, 저녁 있잖아요. 최소한 444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험생이라면? 444? 아니면은 오전에 난 좀 잠이 많아. 그러면 344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11시간에서 12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11시간에서 12시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붙어요, 그냥. 그래서 오전에 여기는 이걸 하고, 오전에 이걸 하고, 남은 기간 또, 오후에는 이제 2차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특정 시점,
예컨대 100일 정도 남는다거나 혹은 80일 정도, 80일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80일 정도, 100일에서 80일 사이에 본인이 좀 결단을 내려요. 아, 나는 바로 이리로 가야 되겠다 하면 이쪽에서 이제 그걸 달달달 외우시는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80일까지는 내가 버틸만해.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거 하다가 이제 80일 남았을 때 이제 2차 딱 전부 다 꽂아놓고 이제 1차만 이제 다시 오고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문제는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당장 풀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이게 쟁송법은 어쨌든 두 문자로 알려드린 이유는 시험장 가서 쓰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 3단 논법은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죠. 대전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서술어로 쓰는 건데 서술어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인데 요게요. 칸트라는 사람이 하면 사람이라면 죽어야 한다죠. 사람이라면 죽어야 한다죠.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아니죠. 유한한 존재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if죠, if. 그 다음에 죽어야 한다, should죠, if should죠. 이걸 이제 정언명령이라 하죠. 이걸 정언명령이라 하죠. 칸트는 정언명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서문으로 이제 주어져 있죠, 대전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법조문을 보면은 다 평서문으로 주어져 있어요. 뭔 하려면, 예컨대 건축법 11조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서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데, 건축을 허가 받으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hould죠. 건축을 하려면 if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f should인데 소전제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이 묻는 문제는 뭐냐면요. 소크라테스는 죽을까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을까? 옆에 생생하게 저렇게 옆집에 살아 있는데 쟤는 과연 죽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누군가가.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궁금한 거죠. 난 죽을까?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일까죠? 사람일까? 그래서 이제 판례 사안의 경우, 그죠? 판례 이제 구별기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쭉 이제 내려줬고, 블라블라 했더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된 거죠, 이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다? 이 사람으로 이제 여기에 뻥 들어가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3단 논법이라는 게. 아시겠죠? 이 심플한 걸 가지고 법학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대전제를 먼저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여기 필요하죠. 근데 이게 거부 있잖아요. 거부가 이 항고성의 대상이 될 때 이 대전제는 판례가 대전제라는 게 이게 독특해요. 판례가 대전제라는 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 규정이 대전제거든요. 요게 대전제인데 요 법률 거부 처분에 있어서만큼은 판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 조사 있잖아요. 에 의하면이라는 이 조사는 뭔가를 내가 쓸 때 요거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조사예요, 요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 규정을 보고 베낄 때에도 몇 조에 의하면 하고 그 법률 규정 쭉 보고 베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펑츄에이션 마크 뚝 찍어버리면 돼요. 마침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판례도 보고 베끼는 거니까 판례는 이제 물론 내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걸 보고 베끼는 건데 판례에 의하면 하고 그대로 쭉 쓰면 돼요. 이 법조문이 이게 나와야 되고 이 대전제인 법조문이 나와야 되고 에 따라서 혹은 에 의하여 해도 되고 따라서 해도 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if, should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시효권이 should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어야 하고 should 하여야 하며 있어야 돼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요 문장은 그신 그거 구국이란 말로 외우시면 돼요.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의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시효권이 있어야 한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제 어쨌든 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 말을 쓰면은 이거는 이제 가산점이에요. 요 말을 쓰면 가산점, 이거 플러스 1점 가산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필수적 가산 문장이에요, 이건.
그래서 판례는 그 국민에게 신청권 있는 처벌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한다고 본다예요. 요건 가산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점을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대전제예요. 여기까지가 대전제. 그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대전제로부터 이 문장 대전제 안에 이제 요 앞에 있는 이걸 요건과 요걸 효과라 하죠. 그럼 이 효과면이 아니고 요건면에서 소전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일까? 요건면에서 소전제가 나와요. 요거 대전제 요건면에서. 그럼 법률 지금 대전제 안에 있는 어떤 문구들이 다 이렇게 소전제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어디서 장난을 치냐면 요거까지 장난친 거예요. 요거. 소크라테스는 죽을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죽음에 정의한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죽을까? 원숭이는 죽는다. 그럼 원숭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궁금한데 이걸 이제 연산에 오려는데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걔네들이. 마치 요건인 것처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3단 논법을 딱 보니까 이게 궤변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이라는 대전제가 3개가 있어요. 지금 대전제가. 그러면은 물어보는 문제는 목차가 물어보는 문제죠. 이건 목차 그대로 빼내면 되죠. 육아휴직 지급 거부가 한국성의 대상인지 여부만 빼고 와 관련하여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말 심플해요. 법학답안 작성법은 이렇게 와 관련해서 일단 뭐죠? 첫째 아까 했던 거 그 신청한 행위 육아휴직 급여 결정 그 신청한 행위 육아휴직 급여 결정이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 급여 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기상처분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또 이렇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요 2개가 만족되면 처리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 구국 중에 그죠? 중간에 그 신청한 행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이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다음에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적용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된다. 이 2개만 문제로 빼내는 거죠. 대전제에서.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면 이거는 빼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2개가 첫째 그 신청한 행위하고 그 국민에게 신청권 있는지가 만족되면 판례가 금방 플러스 1점으로 주는 이 판례가 본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초래한다고 보느냐 이거는요.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요. 약간의 판례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자꾸 빼내세요. 여기서. 그래서 요걸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판례가 간주라고 본다고 하는 이 간주를 통해서 의제를 통해서 제거해버렸어요. 자, 거기에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첫째 문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빼내면 돼요.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육아휴직 지급 결정이 처분인지 문제된다? 예, 여부. 그럼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특법 권익위 그다음에 국권직관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외워요. 행공특법권이 국권직관. 그러면 사안의 경우는요. 어떻게 쓰냐면 자 함으로 이어서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이런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규칙성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행정청인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이 지급 결정,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은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급여 금액을 수급할 권리의 권리의 설정을 명하거나 여기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거죠. 요걸 그대로 읽고 나오죠. 권리의 설정을 명함으로. 그 다음에 그럼 이 권리 설정을 명하는 게 이 법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냐면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가 돼요. 그럼 일로 빼면 되죠.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이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주어로 넘어가는 거죠.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포섭을 하는 거예요. 사안포섭은 사랑의 짝대기예요. 주어져 있는 사안의 표현과 그 다음에 판례에 있는 어떤 특정 표현과의 사랑의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아까 둘째 문제 된다. 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례요. 판례도 신청권 전부는요. 구신 누구예요? 구신 누구? 예, 구체적 사건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구체적 사건에 이게 이제 대칭 언어가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의 대칭 언어가 요 대칭 언어가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이라고 쓰기도 하고 국민이라고 쓰기도 해요. 판례가. 그러면 이제 일반 추상 있잖아요. 일반 추상. 자. 수학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 법학은 이렇게 얘기하죠. 법학은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법학은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구신 누구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겠다. 구신 누구 신청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구체적의 대칭어가 추상적, 그 다음에 신청인의 대칭어가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그럼 일반 플러스 추상을 뭐라 하냐? 법규 해석이라고 그래, 이거. 이거 약속된 용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 더하기 추상은 법규 해석이라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법규의 해석에 가요. 관계법규의 해석에 가요. 그 다음 풀어주는 거죠. 관계법규 해석이 뭔지를. 일반 추상, 국민에게 그러한 신용권이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학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요거를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들이. 문학적으로 이해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면 고용보험법 70조 2항에요. 명문 규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청하여야 한다.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뒤에 우리가 저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가르쳐 드릴 건데 이 신청권의 권자 있죠. 우리들은 권자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파워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그래서 신청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권자라는 것은 여기 신청권의 이 권자는요. 능력 규정이 아니에요. 관계 규정이에요. 관계 개념. 관계 개념. 어려운 말로는 엑수시아 개념인데요. 엑수시아고 능력이라는 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파워 이거를 이제 그 권리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디나미스가 권리 개념에 할 수 있다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이 신청권은 이건 엑수시아예요. 그 사물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그 사물이 외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가리켜요. 양상. 태양은 뭐죠?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태양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열이죠. 그런 뜻이에요. 빛과 태양의 관계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런데 태양이 갖고 있는 열, 우리를 데워주는 힘, 이거는 디나미스예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대한민국 이 기독교에서는 신분과 권세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개소리죠. 이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드러난다. 힘이 아니에요.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의 관계 개념이에요.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청이 있어야만 처분이 나오는 관계 개념이에요. 이게 신청권이. 신청할 수 있다는 힘을 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래서 법규 해석상 법규를 해석해 봤더니 이 처분을 하려면 꼭 신청이라는 외향적 행위가 있었어야 하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쓰든 신청해야 한다고 쓰든 신고해야 한다고 쓰든 등록해야 한다고 쓰든 아무 관계없어요. 다 신청권이 있어요. 그건. 그걸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국민에게 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문제의 소재에서 출발하고 있죠. 처음에 요 4번 목차는 1번의 문제의 소재에 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2번의 뭐뭐인지 여부, 3번의 뭐뭐인지 여부는 반드시 마지막에 소결이 나와야 돼요. 이 소결이 뭐냐면 요 목차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목차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가 한국성의 대상인지 여부, 요 평가를 해줘야 되죠. 육아휴직 지급 거부는 한국성의 대상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조지 해주는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스미스 상관제 글쓰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논술에서는 아마 샌드위치 구조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글쓰기를.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이제 나와야 돼요. 문제의 소재와 그다음에 설문의 그러니까 로마자 1번의 문제의 소재면 마지막 목차는 설문 해결이고 안에 들어가서 소목차 안에서 문제의 소재로 나오면 소결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로 묶어줘요. 그 샌드위치 안에는 뭐뭐인지 여부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내용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답안 쓰기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이 민사소송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있잖아요. 이제 잘못됐어요. 이제 이거 잘못됐고 이제 소장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제 소장을 바꿔줘야 돼요. 야, 소장을 바꿔줘야 돼요. 이 소장을 이렇게 바꾸는 걸 소변경이라 그래요. 이 소변경이 가능하냐는 거 이게. 그래서 요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요 판례. 그래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어요. 그럼 잘못 제기하면요. 이 수소법원 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받을 소장이에요. 소장을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소장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은 지가 알아서 행정소송 심리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은요. 이게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해. 이거 뭐예요? 어차피 소송 요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라. 그러면 뭐예요? 요 표현 안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이걸 뭐예요? 네가 먼저 판단해. 수소법은 네가 이걸 판단한 다음에 적법하네 그러면 이제 이송 결정 내려줘.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그 바로 다음 말이 그 얘기예요. 이러한 법리화했죠. 법률 규정과 이치예요. 지금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거다. 불문하고 취할 조치다. 이건 뭐예요? 기속의 기속이란 말이에요. 이거. 따라서 이 수소법원은 이제 판사인데 결국은 그 판사가 만약 이런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되는 거 포기해야죠. 나와서 빨리 이제 변호사 되는 게 맞죠. 근데 변호사로도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죠, 이러면. 그래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소송의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이죠. 이 등이 소송 요건인데 그중에 특히 제소기간이라는 소송 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판례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스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 관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소변경은 무조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서류 있잖아요. 서류 취급을 하는 것은 무조건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그 취급의 방식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없으면 못 해요. 왜 그러냐? 이 서류가 원고와 피고에게 승패소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이 서류가 법률 규정도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조작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길 사람이 지게 되고 지는 사람이 이기게 돼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법률 규정 찾는 게 답이에요, 여기가. 그 법률 규정 찾는 게 뭐다?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보면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소변경이 262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대박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일문은. 여기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떻게 멘붕이 안 와요? 지금 알 수도 없는 건데, 지금.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소변경이 가능해요. 소변경이 가능하는데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지금. 서울지방법원은 뭐예요? 관할이 없죠, 지금. 왜? 서울에서만큼은 관할이 없어요.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있거든요. 건물을 달리하는 행정법원이 있어요. 지방은 같은 건물 안에 행정사건부, 민사사건부, 형사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만 유일하게 행정법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이란 말을 굳이 붙인 거예요. 지방을 붙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 이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변경과 요 이송은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죠. 요 말을 살짝 넣어주면 되죠. 요걸 가지고서 여기 딱 넣어주고. 그냥 보고 베끼기 위해 있는 거. 근데 얼만큼 잘 보고 베끼냐. 그 다음에 얼만큼 배열에 따라서 보고 베끼느냐의 문제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취소의 제소기간 내인지 판단해 위에 이제 보면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지금 2024년 8월 1일자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대한민국 피고로. 그래서 취소의 제소기간 내인지 판단해 봤더니 거부처분이 언제 발령됐느냐 했더니 문제 1번 좀 위를 봤더니 2024년 7월 15일에 거부처분이 발령되었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 사이가 이제 90일 이내냐 봤더니 90일 이내죠, 지금. 따라서 민사소송인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 취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설문 해결은
판단을 얘기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금 묻는 문제 있죠. 아까 문제의 소재에서 묻는 문제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 마지막 이제 답은 뭐냐면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하는데 아까 여기 묻는 문제 있었죠. 요거. 묻는 문제가 요거였죠. 요거. 자, 여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가 소송 수행자 B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각 판결이 내려진다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설문 해결. 법원의 판단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썼던 그대로 법원의 판단은 자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육아휴직 급여 청구성을 취소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 취소로 소변경하면서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냥 요거 하나를 쓰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짧은 소평.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학습되었어야 하는데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제 소평이에요. 제 소평. 제가 이거 보면서 당황했어요. 수험생이 학원에 보냈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학원 직원이 저한테 바로 카톡을 날렸는데 그거 보는 순간 뭐지? 이거 과연 내가 전달했나? 싶더라고. 그래서 정리한 자료를 준 바도 없고 제가 강의중 말로 때웠어요. 이런 것까지 과연 나올까요? 이렇게 때웠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수강생이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수강생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썼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문제다 이거는.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급여 결정과 육아휴직 급여 청구 관계 있잖아요. 이게 키거든요. 이 문제를 풀이하는. 근데 이걸 논한 다음에 거부처분 논조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배운 적이 없어서. 세 번째는 마지막 법원의 판단은 이제 기속 의무화된 소변경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건 못 써요 사실. 그런데 행정쟁송법은 불이타가 없거든요. 솔직히 불이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서류 취급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데 단지 강사가 전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불이타가 없어요, 이건요. 근데 불이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지 않은 거죠. 이건 당연히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언급하는 것이 답인데 과연 언급했을까?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으로서는 아는 내용이냐를 떠나서 답안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나 아직 알고 있어. 나 이거 아니까 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 이건 보셨다시피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는 그렇다면 이게 관계가 문제된다. 이 처분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권리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이 없이 그냥 법률 규정으로 바로 구체적 권리로 나오는 건지 그랬더니 이거 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네. 그럼 그 처분이 거부 처분인지 그게 거부 처분이면 거부 처분을 가서 맞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소변경을 해야 되고 이송을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요. 이건 있잖아요. 전반을 다 물어본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심지어 15점 정도만 배점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논증거리가 많은데 15점만 준 것도 완전히 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술하지 않는 한 15점 내로 소술한 것은 시간 내에 써야 하는 수험생으로서는 멘붕이 왔을 거다, 이건. 아는 사람도 멘붕이 왔을 거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못 쓰는 문제였다, 이건. 이렇게 내면 안 되죠. 한 30점 줬으면 모를까. 그것도 가장 먼저 나온 문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부터는 조금 보면 알겠지만 2번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경력직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니까 지금 그 필수적 행정심판 있죠. 필수적 행정심판인데 원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필수적 행정심판이면서 재결 소송이에요.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있죠. 그거는 그 재심이 나와야만 돼요. 이 재심을 이제 특별행정심판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결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 전치이면서 재결 소송이에요. 재결 소송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경력직 공무원 이 필수적 심판, 행정심판 전치주이면서 원처분을 다루게 한 게 과세, 세금, 국세심판. 그게 필수적 전치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요. 소청심사. 그래서 소청심사하고 국세심판만큼은 필수적 전치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건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는 550제에서 내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애들은 얘네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재결주의를 내야 돼요. 그 재결주의에 그 협의회 수행 낸다고 기껏 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제가 그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해서 그걸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밀었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력직 공무원이어서 만약에
요게 처분이라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달라 했더니 걔가 안 준대. 그러면 그게 거부 처분이냐는 거예요. 그게 거부 처분이면 필수적 전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거부 처분이 아니고 금방 봤다시피 법률 규정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나오는 금액이라면 그거는 필수적 전치를 갈 이유가 없어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갈 이유가 없지? 이론이 아니에요. 행정법 44조의 당사자 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 규정인 18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말래요, 거기는. 그걸 알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건요. 그래서 요거,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자, 시간의 근무상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네, 나왔죠. 시간의 근무상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소송을 잘 제기했다고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을 있죠. 을은 제소에 앞서서 소청 절차를 거치지가 않았어요. 지방공모법 줬거든요. 20조 2 뒤에 보면은 요거 20조 1을 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어디 했어요? 처분. 그 다음에 불리한 처분,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제가 처분이에요. 처분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각 판결이 내진다고 항변하죠.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쉬워요. 근데 이미 앞에서 멘붕이 왔기 때문에 이 쉬운 것도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미 앞에서 멘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묻는 문제 그대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항변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되나요? 첫째, 시간의 근무성을 둘러싼 분쟁이 항구소송의 대상인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같은 행정소송인데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부족법 소각화가 두 군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소송으로 잘 제기를 했는데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걸 당사소송을 잘못. 이거 소송 요건 미충족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시간의 근무상을 둘러싼 분쟁의 필수 전치로서 행정심판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행정소송 내에서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당사소송의 대상이냐, 그래서 인지 여부 문제된다? 예, 여부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판례 아까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이라고 했잖아요. 국권직관. 그 다음에 국권지경 같은 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그냥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하나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있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을 그 밖에라 하죠. 이렇게 이제 2단계로 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밖에예요. 그 밖의가 아니에요. 일두양단이에요. 법학은 일두양단이에요. 일두양단 A. B가 있는데 이게 A에 속하는 걸까요? B에 속하는 걸까요?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이 구별 기준 있죠? 그래서 A에 속하는지를 검토했더니 A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근데 이제 경영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안 하죠. 여기 속하지 않아. 그럼 여기도 속한지 한번 검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회과학은. 인문사회과학은 이렇게 가는 건데 법학만큼은 흑백논리 일두양단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쪽이 안 있어? 그럼 이쪽에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판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공무원의 수당은 아까 있었죠. 이 처분 이후에 구체적으로 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직접 발생한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러면 법령에서 정한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초과 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공무원은 근무 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법 3조 2호의 당사성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어려운 말인데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이 진행돼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하게 되면 이 말을 쓸 수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행정법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에 이제 시간의 근무상을 둘러싼 분쟁은 이제 당사자 소송인데 거기에 필수적 전체 행정심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률 규정 찾아가야 돼요. 행정법 44조예요. 44조로 갔더니 준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14조부터 내지는 from to예요. 이건 내지 14조 내지 14, 15, 16, 17이에요. 그 다음에 22조, 25조, 26조, 30조 제2랑 그 다음에 32조 및 33조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18조가 빠져 있어요. 이 18조가 행정심판 전체예요. 그래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 소송이므로 필수적 전치로서 행정심판 규정인 행정법 제1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느냐 준용이란 말은 뭐냐면 준자란 말이죠. 준자. 이것도 일본 한자예요.
준우승에 우승에 버금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준자는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이 준자란 말은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이 학문의 영역에서 준자라는 것은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NGO도 있죠. NGO도 이제 준공공기관 하잖아요. 그 준자도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준용이 뭐예요?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는 적용해 이런 뜻이에요. 적용의 용자. 그다음에 성질이 공통된다는 뜻의 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법 총칙에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법률행위와 성질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성질이 같아.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뭐야? 행위는 뭐야? 사실행위네. 근데 사실행위인데 어떻게 법률행위와 성질이 같아? 법률에서 법률 효과를 보여주거든. 예. 법률행위가 목적이 뭐예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사실행위를 했어요. 사실행위, 뭐, 계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채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법률 규정에 봤더니,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채무 이행의 지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로 딱 정해놨어요. 법률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준자란 말은 성질이 공통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준용이 뭐예요?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는 적용해. 그런 뜻이에요. 성질이 공통된 경우에는 적용해. 그게 준용이에요. 그러면 이 준용 규정이 없을 때는요, 해석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해석은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이걸 이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적용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해석의 문제인데도 이제 그 적용의 문제까지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성질이 아날로기 공통된 경우에 한 거야. 이런 뜻이죠. 준용. 그러니까 준용이니까 이제 적용되느냐. 준용되지 않다. 즉 적용되지 않다죠. 그럼 설문 해결. Y광역시장 C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고 각하방에 내리는 항변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뭐다? C의 항변을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제 기각하는 게 여기 약간의 저희 이제 느낌은 뭐였냐면 앞 문제 멘붕이 왔다면 이 문제도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답안 작성하기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는 어느 소송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판단된 소송의 종류에 따라 행정소송법 규정을 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은 법정주의예요. 대표적인 법정주의. 여러분들 제형 법정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절차법은 다 법정주의예요. 근데 소송법이 대표적인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법정주의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법정주의이므로 법률 규정을 얼마나 잘 타고 가면서 답안까지 도출을 하느냐의 일종의 스킬 싸움이에요. 그래서 3단 논법이 그 안에 녹여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이제 평소에 이런 답안 쓰기 훈련을 했다면 그나마 앞에 문제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감정적 여진이라든가 짧은 수험 시간 때는 쫓긴 입장에서는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열받아 이제 거의 찢어버리고 싶어 이런 이제 감정적인 이 고조감까지 들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나왔을 때는 법률 규정을 타고 가서 그냥 쓰시면 된다. 특히 행정심판 전체주의는 이론이 없다. 그 안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안에 타고 가서 쓰면 되는 것이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일부 취소송이죠. 그러니까 추가 징수를 했죠. 문제 2번은 여기 보면은 이제 추가 징수니까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 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 그 반환 명령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그 100만 원조차도 추가 징수 똑같이 해버렸죠. 추가 징수 처분했죠. 그러니까 갑이 추가 징수 처분이 생계를 현재 곤란하게 하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그 처분을 일본 취소하든지 설명하시었죠. 설명할 게 아니에요.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판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대전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대전제 가면, 자, 이게 대전제가 요거라는 걸 아느냐가 중요해요, 여기는. 일부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요게 대전제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형사법 제4조 제1호요. 1호에 의하면 취소송 땡땡 행정소송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데요. 앞에 있는 이 취소가 전부 취소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취소라는 데 대해서 이견 자체가 없어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통설. 근데 뒤에 있는 이 변경이 적극적 변경이냐 소극적 변경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럼 묻는 문제 그대로 쓰면 돼요. 관할 법원은 추가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동법 제4조 제1의 변경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인지 문제인다. 그 다음에 둘째, 추가 징수 처분 중에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여기서는 요게 핵심 키예요. 이 논증의 핵심, 여기의 논증의 핵심 키는 요거예요. 근거예요, 근거. 왜 그러냐 하면, 자, 일부 취소 판결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이 뭐냐면 형성 말이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형성은 발생, 변경, 소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형성은 딴 거 아니에요. 발생, 변경, 소멸을 형성이라 그래요. 법학 개념으로 발생, 변경, 소멸을 형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발생, 변경, 소멸은 세상에 없는 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없애는 것이라서 필수적으로 법률 규정이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법률 규정이 필요해요. 형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법률 규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부 취소니까 뭐죠? 형성이죠. 일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금 무효화시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로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근거가 필요해요. 이 근거 찾는 게 여기서는 키예요. 근거가 있냐 없냐가 여기서는. 그랬더니 학설 중에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에 대하여 적극적 변경이다.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니까 판결 형식은 어떻게 된다? 일단 그 전부 취소 판결 후에 판결을 통한 새로운 처분 발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100만 원인데 그 중에 40만 원이 위법이에요. 그럼 일부 취소한다면 그럼 이제 60만 원을 이제 60만 원, 100만 원을 60만 원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만 원 전부 취소 후 60만 원 새로운 처분 발령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처분 발령을 뭘로 해라? 판결로 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벌써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판결로 어떤 처분을 한다는 게 이런 이제 견해가 일부 취소 판결을 부정하는 견해와 소극적 변경을 의미하므로 어떻게 해라? 판결로 그냥 여기서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을 취소한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60만 원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적극적 변경은 여기 전부 취소 후 60만 원의 새로운 처분, 즉 60만 원의 처분을 한다라고 판결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극적 변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중 위법한 40만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판결문의 주문에. 자, 그러니까 판결의 형식은 일부 취소 판결을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판례는 변경은 소극적 변경, 즉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거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판례는요, 판결문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권력분리 원칙상. 처분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행정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조질 수는 있어도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처분할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점이 왜 생기냐면 독일에서는 처분을 해요, 판결로. 그걸 의무이행소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판결로 행하는 처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판결로 행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거 검토해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게 키예요. 여기도 검토해서.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나와야 할 표현이 있어요. 답안에는. 그러니까 의무이행소송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의무이행소송이 판결로 행하는 처분이에요. 의무이행소송이 판결로 행하는 처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제 첫 번째는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론 권력분리 원칙상 처분에 관한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이 있다는 점에서 자 소극적 변경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 제1차적 판단권이 뭔지는 또 우리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럼 타당하니까 이제 사안에 대한 평가를 내는데 사안에 대한 평가는 목차 그대로 빼내서 자 동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 인저부 근거이다. 그러니까 근거를 찾았으니까 그렇다면 추가 징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인다가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일특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는 숨은 논점이 있어요. 자, 가분성은요. 기속행위는 가분성이 있고 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분성이 없는 재량행위라도 그 일부 특정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데 이 안에 이 논리가 들어있어요. 판단의 순서가. 그럼 순서 그대로. 자, 행위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는 가분성이 있으나 재량행위는 가분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일단 나누는 판례 어떤 행위가 기속행위 재량행위인지는 당행위 근거화된 법규의 체형 금문원 당행위가 행위지 행정문제 주된 목특 당행위 개별적 성유 등을 모두 고려한 모고판 이렇게 두 문자로 또 여기도 외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추가 징수 처분에 근거화된 법규의 문헌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추가 징수 처분 법규의 문헌을 살펴보면 참조점을 줬어요 이미 거기도. 법규의 문헌을 보면은 추가 징수에 보면요. 여기에 105조
제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재량이죠. 할 수 있다. 선택이 들어있죠. 면제하기도 하고 면제 안 하기도 하고 선택이 들어있고 그중에 3호에 생계가 현재 곤란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지금 생계 현저한 곤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따라서 추가 징수 처분에 근거된 법규의 문헌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의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명백하게 재량행위죠.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답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제 안에 답을 주는데 그 답을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빼낼 거냐는 거예요. 지금 법학 문제는. 그게 법률 규정일 수도 있고 법률 규정과 판례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추가 징수 처분의 성질상 재량행위로 원칙적으로 이제 가분성이 없어요. 그럼 가분성이 없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일부 특정이 가능하냐로 갈 수 있죠. 그럼 재량행위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 이게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게 일부 특정이거든요.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이 정보공개법 제14조가 뭐냐면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때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하고 공개 부분은 공개해야 된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류 안에 일부를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니까 이거 일부 특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일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나 추가 징수 처분의 경우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참조 조문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징수 처분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목차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 징수 처분을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 않다. 설문 해결. 관할법원은 추가 징수처분 위법하는 이유로 일처분을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 않다. 너무 반가웠어요. 소평. 너무 반가웠어요. 저 수업 시간에 미친 듯이 이거 있잖아요. 훈련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기억나시죠? 수업 시간에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답안 작성 훈련을 열심히 한 문제죠. 특히 동법 제4조 제1호 변경 일부 취소 판결 근거냐는 물음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이거요. 일부 취소 판결도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무조건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락하면 안 된 목차죠. 이거. 판례를 정확히 숙지해야 풀이할 수 있죠. 가분성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풀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도 법률 규정을 일부러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드는 예시가 정보공개법 제14조하고 운전면허 있죠. 음주운전 했을 때 복수의 운전면허 정지 취소하는 처분, 음주운전으로 했을 때 이것도 음주운전도 잘해야 돼요. 음주운전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대형 버스 있잖아요. 버스 운전사가 운전면허를 다 갖고 있어요. 일종 대형, 일종 보통, 2종 소형,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 운전면허까지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 대형 버스 음주운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종 대형만 취소당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 다 취소당해요.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현재 음주운전해서 걸린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다 취소당해요. 그래서 버스 운전사들이 버스하고 옆에 이제 오토바이 자기 집에 가져가고 그러면 걸리면 안 돼요. 음주운전. 그러면 다 취소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일부 취소의 법리거든요. 복수 운전면허 정지 취소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면은 문제 2번은 요것도 사실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고에 있잖아요. 우리 사고에 이 허점을 파고드는 문제였어요. 고정관념 뭐냐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기관이야.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서도 노동관계 사건 할 때 주로 이제 구제명령을 다루잖아요. 그럼 구제명령은 초심, 재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노에서 하는 걸 초심판정이라 그러고 중노에서 하는 걸 재심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심, 재심인데 이 초심이 처분이고요. 재심이 재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중노에서 나오는 건 다 중노에서 그거를 다시 행정심판으로 취급하나 봐라는 그런 사고의 허점을 노리고 낸 문제예요. 예,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허접이죠.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다가 너 한번 그 선입견 한번 가져봐 하면서 앞에 이 문제 2번 있잖아요. 문제 2번의 앞부분을 보면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2번 앞부분 봐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인터넷 설치 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그 소속 근로자 A에게, 징계 처분했어요. 정직 7개월. 그랬더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요. 이 구제 신청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개월 징계 처분 취소하라. 그리고 7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직 복귀 명령이라 하죠. 이 징계처분 취소는 원직 복귀 명령이고 그다음에 복귀되는 원직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다 지급하라는 임금 지급 명령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징계 양정이 이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 기각했어요. 자, 이거 초심이죠. 그랬더니 관할 지방 노동의 판정에 불복했죠. 불복해 중앙 노동의 재심 신청, 이게 재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정심판이란 말이에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편,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선입견 빌드업이죠. 선입견 빌드업이에요. 아, 중노위가 재심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특별법상의 행정심판기관이다. 이렇게 해놓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자,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예고했어요. 예고하고 250만 원의 이제 이행강제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은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에 대한 정치 취소를 이제 의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부과 처분 문서를, 이것도 사실은요, 심리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협의 소익이 없는 건데, 이것도, 예, 선입견을 계속 불어넣고 있어요, 지금. 선입견을 계속 불어넣고 있고, 갑은 이 사건 부과 처분 문서를 송달받았어요. 문서 송달받으니까 이제 문서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 취급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취소 심판 청구 아니면 취소송 제기. 그래서 갑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이유로 취소 심판 청구하죠. 이제 청구한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미 이제 빌드업은 끝났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기관의 관할은 어디고 피청구는 누구지? 그러면 이제 빌드업이 됐으면은 행정심판 관할은 중노위이고 피청구인 적격은 중노위원장이야. 이렇게 가게끔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왜냐면 노동위원회법에 보면 27조인가요? 거기에 이제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빌드업이죠. 근데 그 빌드업 무시하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 그러면 앞에 있는 빌드업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기관이다.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기관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심판정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돼. 내가 이것까지 그러면, 이 녀석 봐. 드디어 이제 함정이 빠졌겠네? 라고 채점자가 보겠지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관할한 행정심판기관이 어디냐.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첫째, 둘째,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목차를.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관할 행정심판기관. 이건 뭐예요? 행정심판법의 대상이죠.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에 그냥. 이거 훈련 안 하면 못 써요, 이거요. 왜냐하면 뭔가 내용을 써야 되겠다라는 강한 이제 소명의식을 느끼세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계세요. 뭔가 법률규정 쓰고 사안의 경우를 쓰라고 하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알고,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도 못 쓰는 건데, 하나도 못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족이 돼요, 사족이. 그러니까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법학답안은 법판사예요. 법률규정 판례 사안의 경우. 법판사. 법률규정 판례를 법리라 하죠. 그래서 법리 사안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규정 판례가 나올 때는 뭔가 명사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한 것을 얘기해 줘야만 할 때. 근데 명사의 의미가 너무 명명백백해.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불요중 사실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굳이 판례가 논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다라고. 너무나 우리 이성에 의해서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건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한번 볼게요. 행정심판법 6조를 찾으면 돼요, 일단. 제1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3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4항이 있고, 요걸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요거 보고 베끼면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1항에 의하면요. 자, 다음 각 호의 행정청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2항에 하면 다음 각 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이에요. 3항에 하면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의 1호예요.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장애 처분,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 뭘까요? 요거는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저기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서는 직근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이에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대체 어디에 다음 각호 행정처, 다음 각호, 다음 각호, 다음 각호가 있는데 그 몇 호에 각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몇 항이 적용되냐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의 합의행정청이에요. 이것만 알면 되죠. 요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그냥.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이죠. 그러면 이는 뭐예요? 자, 제6조, 제2항 1호 규정의 행정청이에요. 각호 규정인데, 각호의 1호 규정의 행정청이에요. 근데 그게 2항 소속에 2항이 적용되는 각호 소속이에요.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시도심판을 관할 행정심판이 뭐예요? 국민권익위원회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의문이 있질 않아요. 명사 자체에. 명사 자체에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없어요, 여기는. 판례도 없는데 막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고 뭔가 그러면 이제 뭔가 내용이 뭔가 부실한 것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법률 규정 사항이에요. 법정주의라. 그러니까 법정주의가 적용될 때의 답안 작성도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너무 막 허전하거든요. 그 허전한 게 답인데. 허전해요. 그래서 허전해서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시도심판의 피청구인. 그럼 피청구인이 뭐냐면 이제 소송을 치면 피고죠. 누가 피고냐는 거죠. 아까 그 중앙노동위원회법 27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을 피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처분청을 피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17조 제1항에 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음행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하여 청구한다. 여기서 요게 이제 약간 중요해요. 처분을 하는 행정청,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란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청을 말한다. 이런 뜻인데,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발령하는 행정청. 자, 이 처분은 반드시 뭘로 발령한다고 했어요? 아까? 뭘로? 문서. 처분 문서로 발령하죠? 문서로 발령할 때 문서에 외부적으로 말은 뭐냐? 이 문서를 말해요. 문서인데 자기 명의보다 문서에 처분권자라는 이 란이 있어요. 이 란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의 인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은 이 기관이 피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안을 봤더니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은 2024년 8월 7일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죠? 거기 보면은 아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밑에서 주어진 문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이후 일곱 번째 줄 주어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7일 갑에게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의 이유로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처분을 한 주체가 중앙노동위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발령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다. 따라서 처분하는 행정청이 맞아?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목차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도심판 피청구인 적경은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위원장이 아니고. 그럼 설문의 해결. 행정심판기관의 관할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 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항상 답을 써줘야 돼요. 여긴 쉽죠. 근데 이미 일본에서 멘붕이 갔으니 이것도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써. 진짜 못 써요. 그래서 자, 쟁송법은 대표적인 절차법이고 순전히 법정주의에 불이하죠. 절차법은 순전히 법정주의에서 풀이하기 때문에 쉽게 답안 작성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 비법대생들은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더 당황해요. 왜? 뭔가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아쉬운 이제 소명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안에 현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 비법대생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내용 서술은 불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제풀이에 동원되는 법률 규정 찾아서 그 법률 규정에 맞춰서 결론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